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8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겨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축구의 황제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났죠. 저는 축구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 활기차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축구를 꼭 봅니다. 그러면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데 왜 마라도나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요, 교황청에서 마라도나가 떠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축구의 시인이 사라졌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과거가 저물어 갔다. 아니, 축구의 황제가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의 과거가 저물어 갔다. 이 정도로 죽은 후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두 마디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계속 문학에서 은유적인 표현, 비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자, 오늘은 제목을 베껴쓰기 제18강 글을 쓰려면 탄탄한 플롯을 짜야 한다. 글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동안에 작품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창작하시는 데 도움이 될 이론을 제가 짧게 해보겠습니다. 플롯, 구성이죠. 짜임새, 설계 이런 말을 문학에서는 플롯이라고 합니다. 자, 좋은 글이란 어떤 것인가? 좋은 글, 나쁜 글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독자들이 읽기에 편하고 이해가 빠르게 끌어간다면 좋은 글이다. 이 좋은 글은 누가 말을 했는가?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이 말을 시학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남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하니까 요즘 트로트가 생각이 납니다. 나훈아 씨 노래에 테스 형님인가 형님에겐가 테스 형인가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요 굉장히 우리가 들어볼 만합니다. 혹시 틈나시면 한번 그 노래도 한번 신중하게 감상을 해 보십시오. 자, 초보 작가는 이야기의 구성보다 대사나 성격 묘사에 더 능하다. 초보 작가는 묘사를 어떻게 잘할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는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레스테스는 이야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뜬금없이 문학 시간에 오레스테스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말도 아니고. 오레스테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오레스테스 가족사를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친족 살해, 무섭지요? 복수, 저주받은 이 가문의 후예로서 유명하지요. 이 아가멤논의 아들인 오레스테스는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머니를 살해했던 인물로
무서운 사람이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 마이클 티어노, 시나리오 작가 하면은요, 영화나 연극, 방송, 극본 쓸 사람들이 꼭 교과서로 읽어야 할 책이 스토리텔링의 비밀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게 25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인데요. 시나리오를 공부하는 사람은 필독서입니다. 이게. 자,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스토리텔링의 비밀이란 책이 번역된 책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야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묘사를 멋있게 꾸며야지 이 생각보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중점입니다. 플롯을 짜는 능력, 설계를 하는 능력, 이 강력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다. 훌륭한 건축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설계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되면은요, 건축을 30% 40% 시공을 하다가 또 설계 변경을 하지요. 그러면 또 시공 시간이 늘어지지요. 그러면 건축비 늘어나지요. 그래서 결국은 설계 도면이 잘못되면 그 건축물이 나중에는 별로 성공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좋아야 된다. 구성, 짜임새, 플롯, 이것을 잘해야 된다. 자, 훌륭한 작가는 이야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시원찮은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에 급급하다.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고민에 빠지다가 원고 200장 300장만 넘어가더라. 그래서 구성을 잘해야 된다. 플롯을 잘 짜거나 강력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문학 공부를 짧게 했는데도 구성을 잘하는 사람은 시작할 말, 중간에 할 말, 끝맺은 말, 이것을 딱딱 잘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한 작가만이 할 수 있는 플롯 짜기, 이것을 우리들이 첫째는 잘 해야 된다. 무턱대고 이렇게 쓰시라고 해서 막 쓰시는데, 일단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습작 노트에다가 대낮게나 써 놓습니다. 그 다음에 퇴고를 하실 때 읽어보니까 제일 뒤에 쓸 말을 내가 왜 앞에다 썼지? 너는 뒤로 가. 그래서 그 문단을 뒤로 옮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을 앞으로 바꾸죠. 그래서 제가 첨삭 지도할 때 일단락을 뒤로 돌리고 중간에 있는 말을 첫머리로 돌리고, 그래서 제가 첨삭 지도할 때 빨간 펜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기밭을 만들어서 제가 드리는 이유가, 이 구성이 잘못되어 있을 때 제 빨간 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 전체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결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춰서 해야 된다. 제 후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2년 3년 만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잘 계셨어요? 그래 놓고는 밑도 끝도 없이
조금 전에 통화하다가 끊어졌던 것처럼 막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선생님 별일 없으셨어요? 제가 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서론을 깔아놓고 해야지 저도 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배는 언제나 전화하면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자, 시작은 그 자체로 어떤 것 다음에 있는 것이다. 시작은 시작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것 다음에 다른 어떤 것이 온다. 시작 다음에는 중간 말이 오겠죠. 자, 결말이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앞에 어떤 말이 있었고 끝맺은 말을 한다. 자, 그래서 끝맺음은 다음에 중간 말은 다음에 이어지는 무엇이 따라온다. 그 다음에는 결말 다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끝맺음 할 때 후련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 후지부지하게 조금 무슨 말을 더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끝냈지? 그러면은 결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시작은 언제나 하늘이 내려다 준다. 시작을요 잘 시작을 풀어놓으면 뒤에 글이 솔솔솔솔 풀리는데요. 첫머리를 잘못 잡으면 안 풀려집니다. 끝맺음도요. 앞에 아무리 잘 썼어도 끝맺음이 흐지부지하면 독자들이 공감을 못합니다. 끝맺음을 잘 해야 된다. 중간은 그 자체로 어떤 것 다음에 있으면서 그것 다음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 당연하죠. 중간에 할 말이 있으면 결말이란 것이 뒤따라 오게 되겠죠. 그래서 시작, 중간, 결말. 그래서 시작하는 말 문장이 끝날 때는 이제 중간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중간에 따라오는 문장은 앞에 문장을 받쳐주고 앞에 말은 뒤에 따라온 말을 끌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플롯을 잘 짜려면 아무 데서나 시작하거나 끝내서는 안 된다. 너무 쉬운 얘기죠. 시작할 때 시작하고 끝맺을 때 끝맺어야 된다. 이게 바뀌면 혼동이 온다. 모든 극적인 이야기는 갈등과 해결이 있습니다. 소설에서 특히 그렇죠.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해결이 나는 게 픽션이죠. 이야기의 시작부터 주인공이 운명이 바뀌는 지점까지 그것이 바로 갈등이다.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 이게 갈등이죠. 주인공의 운명이 바뀐 이후부터 결말까지를 우리는 해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야기는 시작과 중간과 결말을 꼭 우리가 구성을 짤 때 신경을 써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는 시작과 중간과 결말이 뭐냐? 다시 쉽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은 그 자체로 어떤 것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다음에 다른 것이 따라온다. 중간말이 따라온다. 결말은 필연적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일로서 그 자체가 어떤 것 다음에 이어진다. 그 대신 결말 다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듭을 잘 지어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장독 뚜껑을 열었으면 닫아줘라. 나무 위에 올라갔으면 내려와라. 멀리 떠났으면 돌아와라. 결말을 맺어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라. 그래서 장독 뚜껑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은 그 자체가 어떤 것 다음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또 존재한다. 중간에 있는 것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앞에 걸 받쳐주고 뒤에를 끌어주고, 그래서 중간이 아주 중요하죠. 중간은 앞에 시작을 받쳐주고 뒤에 끝말을 끌어주고, 결말은 결말이라는 단순 화끈한 일이니까 제발 우리 글 쓰신 분들이 이걸 외워라. 시작, 중간, 끝. 그래서 문단을 놓고 1문단, 너는 앞에 있어도 맞은가 틀린가, 뒤에 있어도 맞은가 틀린가. 제가 그래서 아날로그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제가 큰 달력에다가 1단락, 2단락, 3단락을 써서 가위로 잘라서 방바닥에다 널어 놓습니다. 5장의 문단을 널어 놓고, 너는 1단락으로 가야 돼. 너는 끝으로 가야 돼. 방바닥에다 널어 놓고 이 단락 바꾸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주 쉽습니다. 네. 그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디세이를 쓸 때 주인공의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쓰지 않는다. 선생님, 내가 오랜만에 글을 쓰니까 내가 다 써버릴 거예요. 생각날 때 내가 원고 200장 다 써버릴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 많이 써놓기는 써놓으시되, 퇴고하실 때 그 쓸데없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며칠 집에다 뒀다가 어느 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호, 이거는 아무 연관없는 말이 왜 들어갔지? 너는 빠져. 미안하지만. 그래서 쳐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르나소스 산에서 부상당한 일, 전쟁터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자기가 미친 척해서 안 나가려고 했던 일, 이것만 씁니다. 그 중간에 있던 많은 이야기들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첨삭 지도할 때 말씀을 드리죠. 이 이야기는 3000포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이 단락은 잘라서 놔뒀다가 다른 글에 써먹읍시다. 그래서 잘라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두 사건이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있을 때는 쓰되, 쓸데없이 3000포로 빠진 이야기는 아무리 아깝지만 과감하게 쳐내라. 그래서 제가 첨삭 지도할 때 애써서 쓰신 문장을 내가 잘라낼 때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아까워도 할 수 없이 제가 그것을 지우게 되는데요. 글이 되게 하려면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자, 또 시작, 중간, 결말이 매끄럽게 이어지려면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꼭 연관이 돼야 된다. 관계 있는 말만 쓰시라. 일어날 법한 일이나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으로 연결될 수 없는 일들은 써서는 안 된다. 네. 뒤에서 받쳐줄 단어가 없다면, 앞에 단어도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 보면 문장이나 내용에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이제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최근에 어떤 단어를 내가 아주 기억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써먹고 싶어서 상관없는 문장에다가 그런 단어를 써놓으셨을 때 아깝지만 제가 쳐냅니다. 어린 애기들이 그러거든요. 말을 배우는 어린 애기들이 밖에 나가서 누가 욕을 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그 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와서 그 욕을 쓸 때가 아닌데 갑자기 욕을 합니다. 자기도 배웠으니까 써보고 싶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생소했던 단어를 내가 언제 써먹어야지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써먹을 때는 제가 그것을 쳐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낚시꾼들처럼 글을 잘 쓰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밑밥도 뿌리지 않고 낚싯대만 들이고 있다. 밑밥도 뿌리지 않고 어떤 글을 쓸까? 제발 좋은 글이 나한테 걸려라. 글감이 나한테 걸려라. 단 한 번 패스로 골을 단 한 번에 그냥 골을 넣으려고 우리는 거저 먹으려고 한다. 리시브도 하지 않고 막 점프를 해서 네트를 향해서 뛰어 제낀다. 그거는 우리는 무리다. 자, 글을 쓰려면 꼭 풀로 짜기. 앞에 뒤에 중간 말을 구성을 하는 것. 그래서 탄탄한 플롯이라는 것은 더하고 뺄 것이 없는 글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다 써서 쓸데없는 것을 딱딱딱 쳐내고 앞, 중간, 뒤로 딱 설계를 하고 나면 그것이 플롯이 잘 짜여졌다. 이런 평을 받는 거죠. 더하고 빼기는 글의 수정, 퇴고밖에 없다. 결국은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100에 한두 명은 타고난 사람도 있고 어려서부터 독서량이 풍부한 사람은 풀로 짜기도 잘하지요.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문학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무슨 설계를 하라고 머리 아프시죠. 그것을 잘하는 것은 퇴고밖에 없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다 보면 앞뒤가 말이 바뀌었다는 게 감이 옵니다. 그럴 때는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 부지런히 써 넣으시라. 그리고 퇴고하시면 된다고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나면 다시 안 보고 싶어 합니다. 아이고 내가 쓰기도 힘든데 내가 여기 글 써서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나는 보기도 싫어. 휙 던져버려야지. 선생님 나 이거 그냥 며칠 사이에 이거 썼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작가의 심정을 어찌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작가의 글은 작가가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읽어보시고 퇴고 더하고 빼고 퇴고로 잘하시는 것. 자기가 쓴 글을 다시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에이 내 글 더 이상 머리 아파서 보기 싫어. 그래서 발표를 해버리면 그 부족한 글을 독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중요한 시간에 어디 작품 한번 읽어볼까? 그러고 시간 내서 글을 원고를 들었는데 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글을 읽고 나면 실망하고 에이 그동안에 잠이나 잘 걸 괜히 읽었네. 그래서 독서까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글을 쓴다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공감하고 읽어줄 수 있다면 그걸 바라고 쓰는 겁니다. 자, 수정 퇴고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단어를 버릴 것인가. 아까워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한글에서 돈 주고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 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를 내가 10번을 썼다. 퇴고할 때 다 잘라내야 됩니다. 단 한 번 아니면 2번만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됩니다. 아니면 비슷한 단어라도 바꿔서 써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퇴고하는 작업이죠. 어떤 문장을 길게 하고 어떤 문장을 줄일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어떤 이야기를 뒤에 할 것인가. 말도 함부로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야야 너는 어째 말이 두서가 없냐, 앞뒤가 없어.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듯이 글에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붓 가는 대로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쓰기 전에 제발 시작, 중간, 결말, 이 풀로 짜기,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역사에 남을 명문장을 쓰겠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게 명문장을 내가 써버려야지. 대번에 이렇게 욕심내시지 말고 야금야금 쓰셔야 됩니다. 야금야금. 한 번 쓴 다음 다시 써보고 고쳐 써보고 바꿔 써보고, 이 말로 바꿀까 저 말로 할까, 줄이고 또 줄이고. 어느새 그러면은 글은 깔끔하고 간결하고 멋진 글이 된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눈빛이라는 수필 기억나십니까? 네. 눈빛을 제가 낭독을 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가는 이 눈빛이라는 수필 한 편을 처음에는 더 풍성하게 썼을 것이다. 그래서 연관성 없는 불필요한 말은 가지치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줄여서 원고를 발표를 했을 것이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글을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자꾸 볼 때마다 틀리거든요. 이런 거 꼭 주의하셔서 풀로짜기에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껴쓰기. 남의 좋은 글을 늘 베껴 써보면, 이제 물론 내 작품을 쓸 시간이 없고 글감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남의 좋은 글을 공책에다 베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베껴쓰기 19가 있지요. 자, 이대로 이제 한번 노트에다가 써 보십니다. 그러면 이 문장력도 늘 뿐 아니라 지식의 폭이 넓어가지요. 문학을 한다는 것은요,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에서나 글감을 찾아서 쓸 수가 있죠. 안목이 좁으면 글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폭을 넓히기도 하고 문장 공부도 되기 때문에 이 공책에다가 베껴쓰기 10분은 그대로 한번 베껴 써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 나실 때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로 이제 하십시다. 자, 아이고 선생님, 글을 쓰기도 힘든데요, 이론을 들으니까 더 머리가 지끈거려요. 이론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조금 식혀드리려고 제가 이 가을에 이런 시 한 편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교실에서도 한번 제가 낭송해 드렸죠. 그런데 이 시를 원고로는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메일에다가
첨삭으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을 아주 좋아하는 거 아시지요? 김용택 시인이 분교에 계실 때 제가 이제 문학기행을 가서 시인의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하는 그 강의를 듣고 김용택 시인 생가에 가서 구경도 하고, 김용택 시인 집 앞에 있는 큰 느티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또 특강을 들었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아주 촌스럽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난 것은 우리 이제 같이 간 문학기행 갔던 사람들이 이 시인하고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떠나지 않고 자꾸 머물고 있으니까 김용택 시인이 웃으면서 아따 얼른 가시오. 나는 할 말 다 했어라. 그래서 서울에서 간 사람들이 그 사투리가 정겹다고 또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용택 시인의 저들의 저 들꽃 다 저불겄소. 시낭송에 대해서, 시낭송도 이제 낭송 문학으로 문학의 한 장르로 들어갑니다. 요즘은. 그래서 제가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낭송을 어떤 사람은 잘할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낭송은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이 없고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개인의 감성 차이입니다. 잘하시고 싶다고요? 무조건 시를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시 한 편을 외우시면요, 저절로 내가 잘해야지 생각 안 해도 감성이 우러납니다. 잘하시려면 첫째, 외우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아니 나는 신앙송에 대해서 모르지만요, 시를 외워가지고 뭐라고 하면은요, 나는 신앙송에 좀 맛이 없어서 그런지 꼭 정신 나간 사이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앙송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이상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이코 같다. 저는 길에 다니면서 시를 외우거든요. 혼자 중얼중얼 하고 가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스쳐가면서 힐끔힐끔 봐요. 아, 저 사람이 좀 머리가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중얼중얼. 왜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막 외우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요. 신앙송의 효과가 뭡니까, 선생님? 왜 낭송을 해요? 책 속에 잠들고 있는 시를 목소리라는 악기를 통해서 세상을 날아갈 수 있게 한다. 우리 시집 속에 잠들고 있지요. 시가 문자로 잠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송 하신 분이 이 목소리라는 악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날아갈 수 있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시집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뭐합니까? 어느 누가 시를 외워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낭송을 해주면 시 한 편이 날개를 달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혼자 눈으로 읽던 것을 소리로 표현을 한다. 시집 눈으로 읽죠? 눈으로 읽고 덮어 놓습니다. 물론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분도 있죠. 낭독으로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읽던 것을 소리로 이렇게 한다는데 시 낭송에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이 외워서 낭송을 하죠. 한 사람의 느낌을 많은 사람과 공감을 한다. 우리 복주간에 시니어 예술제 때 문예창작반에서 신앙송을 나와서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에
몇백 명 회원들이 모여 계실 때 한 사람이 무대에 올라와서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면 500명, 300명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공감을 한다. 그게 신앙송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제발 잘하는 방법 좀 지름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무조건 외우는 것. 그 다음에요, 잘하는 방법. 우리 국어 시어를 또박또박 발음한다. 시어를 흘려서 줄줄줄줄 바쁘게 낭송하시지 말고 우리말을 또박또박 기역, 니은, 디귿, 니은 할 때 어떤 발음을 할 때 혀 끝에 이빨 사이에 내 혀가 물리는지, 어느 때 입천정으로 혀가 가는지, 이것에 따라서 발음이 다릅니다. 시어를 또박또박 발음하라. 첫째도 둘째도. 자, 무대에 올라가서 누가 신앙송을 하실 때 보면요, 내가 이 시를 내가 참 이 시인이 어떤 느낌으로 썼는지 이 마음을 내가 전달하고 싶어, 이런 자세로 하는 사람은요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뒷전이고, 내가 잘해야지, 외운 걸 잘해야지,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요 벌써 눈에 들어옵니다. 눈빛이 달라요. 표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어들을 내가 정확한 발음으로 이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잘 전달을 해보자. 내가 이 시 속에 화자가 되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신앙송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목소리가 탁해서 신앙송 안 되지요?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라도 아낍니다. 아니,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요,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큰 악기만 들어갑니까? 이 작은 실로폰도 들어가고요, 짝짝이도 들어가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것들도요 당당히 제 몫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어디까지나 내 악기니까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저들의 저 들꽃 다 접은 것소. 김용태. 날이면 날마다 내 마음은 그대 오실 저 들길에 가 서 있었습니다. 이 꽃이 피면 오실란가, 저 꽃이 피면 오실란가. 꽃 피고 지고 저 들길에 해가 뜨고 저 들길에서 해가 졌지요. 그대 어느 산 그늘에 붙잡힌 풀꽃같이 서 있는지, 내 몸에 산근을 내리면 당신이 더 그리운 줄을 당신은 아실란가요? 대체 무슨 일이다요? 저 꽃들 다 접을면 오실라요? 찬바람 불어오고 강물 소리 시려오면 내 맘 어디 가 서 있으라고 이리 어둡도록 안 온다요. 그대 없이 나 혼자 어쩌라고. 저들의 저 들고 지들끼리 다 접을겄소. 자, 김용택 시인이 거기 전라도 사투리를 그대로 썼지요. 그러겄소, 안 그라요? 접을겄소. 이게 다 사투리입니다. 네. 이 꽃이 피면 오시려나, 이 말을 오실란가, 저 꽃이 피면 오실란가.
아주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요. 내가 뭐 경상도 쪽에 내가 수필을 쓴다. 그럴 때는요. 꼭 들어가면 이 수필이 살아나겠다. 맛깔스럽다. 그럴 때는 그쪽 토속어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글이 맛있지요. 이 시에서도 이렇게 사투리가 좀 들어가서 조금 더 재미가 있습니다. 저 3년에서요. 대체 무슨 일이다요? 오메 뭔 일이다요?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이다요? 저 꽃들 다 접으면 오실라요? 그럴라요? 일이 어둡도록 안 온다요. 어째 그런다요? 네, 안 온다요. 저들의 저 들고 저희들끼리 지네들끼리 이 표준어를 저들의 저 들고 지들끼리 다 접을겄소. 네. 이렇게 해서 사투리를 살려서 쓴 게 또 이제 이 시의 이제 매력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들국화 그림을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수강을 하신 선생님들이나 여사님들 중에는 저 배우자가 이제 떠나신 분도 계셔서 지금 이 가을이 가장 그립고 더 몸도 마음도 이제 추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런 어르신들께는 조금 더 절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시를 이제 뽑아 왔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읽어 드린 것은요. 이런 시를 낭독을 이렇게 빨리 했는데요. 시 낭송하실 때는 속도 빨리 해야 될 것인가, 천천히 해야 될 것인가, 음정을 높이 해야 될 것인가, 낮게 해야 될 것인가, 소리를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 이 조정하시는 게 이제 묘미입니다. 그리고 발음 정확한 거.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한번 소리내서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시를 그럼 낭송으로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낭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들에 저 들꽃 다 접을겄소. 김용택. 날이면 날마다 내 마음은 그대 오시는 저 들길에 가 서 있었습니다. 이 꽃이 피면 오실란가, 저 꽃이 피면 오실란가. 꽃 피고 지고 저 들길에 해가 뜨고 저 들길에서 해가 졌지요. 그대 어느 산 그늘에 붙잡힌 풀꽃같이 서 있는지, 내 몸에 산 그늘 내리면 당신이 더 그리운 줄을 당신은 아실란가요? 대체 무슨 일이다요? 저 꽃들 다 접을면 오실라요? 찬바람 불어오고 강물 소리 시려오면 내 맘 어디 가 서 있으라고 이리 어둡도록 안 온다요.
나 혼자 어쩌라고. 그대 없이 나 혼자 어쩌라고. 저 들에 저 들꽃 지들끼리 다 저불겄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가을 시 어디에서 저는 여러 번 이 낭송을 이 시를 했습니다마는 어디에 가셔서 이 시는 낭송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숨어있는 이런 시 한번 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짜임, 풀로 짜기 같이 한번 오늘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9차, 10차 남았습니다. 40분 짧은 시간이니까요. 많은 수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